미국 텍사스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주차장은 만차였고 상담실마다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는데요.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전한 충격적인 한마디. 지금 주문하면 1년 2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은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5% 관세 폭탄이 터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었죠. 물론 최근 15%로 내렸지만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판매 급감을 예상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심지어 현금을 들고 와서 당장 가져갈 수 없냐고 묻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는데 미국 중산층 소비자들을 이렇게 열광시킨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3세이고 텍사스 휴스턴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죠. 16년 동안 제가 타고 다닌 차는 토요타 캠리 한 대였습니다. 2009년에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죠.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 그러하듯 저희 미국 중산층도 차는 그저 가족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화려하거나 비싼 차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믿을 수 있고 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는 차면 충분했죠.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차고에서 시동을 걸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편도 40분 정도 걸리는 통근길을 16년 동안 함께 달렸어요. 주말이면 아이들 축구 경기에 태워다 주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족 나들이를 다닐 때도 늘 이 차와 함께였죠.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막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토요타 캠리는 정말 튼튼했습니다. 16년 동안 큰 고장 한 번 없이 우리 가족과 함께했거든요. 정기 점검과 오일 교환만 제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달렸어요. 미국에서는 토요타가 신뢰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대부분 토요타나 혼다를 탔고 이 차들이면 충분했어요. 제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는 그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수단이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새 차를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코로나 이후 중고차 가격도 치솟았고 새 차 구하기도 어려워졌죠. 토요타 딜러에 가서 새 캠리 가격을 알아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년 전에 제가 산 가격이 23,0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0달러가 넘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보험료,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제 연봉이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차값만 이렇게 올랐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즈음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요즘 한국 차들이 정말 좋아졌던데 다들 알아? 모르면 한번 알아봐봐. 성능도 좋은데 가격대도 괜찮더라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한국 차라고 하면 예전에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자기 형이 현대 SUV를 타는데 정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디자인도 세련된다고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던 중 2025년 봄 갑자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한국차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5%면 정말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차 한 대당 거의 80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지금은 15%로 내렸지만 그래도 부담이겠죠. 평소에 관세나 무역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던 저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나온 판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히려 2025년 2분기에 전년 대비 약 7%에서 10%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4월에는 현대차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87,810대를 팔았고 기아도 13.1% 늘어난 78,540대를 판매했다고 했죠. 관세가 시행된 이 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47만 3,240대를 팔았다는 통계를 봤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팔린다니 말이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스포크스맨 등 주요 언론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어요. 분석 기사들을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관세 발표 직후 급매물이 몰렸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가격 경쟁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차의 품질을 진짜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세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탔을 텐데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 현상을 분석하며 한국 차의 품질 향상과 기술력이 가격 부담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특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차들이 독일 차나 일본 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국 시장이 회사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2025년 6월까지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한국 기업의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세 부담을 회사가 감수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키려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아요. 보통 비용이 오르면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기업들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죠. 관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 캠리를 바꿀 때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한국차도 한번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그렇게 좋아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휴스턴에 있는 현대 딜러를 찾아갔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딜러 쇼룸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주차장도 만차였고 상담실마다 고객들이 앉아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직원에게 현대 SUV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1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14개월이라니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특히 팰리세이드나 산타페 같은 인기 모델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기본 옵션 모델도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딜러 직원이 설명해 주기를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한국 차를 구매하려는 미국 소비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같은 대형 SUV는 대기줄이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들이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국 차를 사려고 이렇게 몰린다는 게 말이죠. 딜러 직원이 말하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은 없었는데 관세 발표 이후부터 주문이 폭주했다고 해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상담 건수를 훨씬 넘어서서 직원들도 야근을 해야 할 정도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고객은 현금을 들고 와서 당장 가져갈 수 있는 차가 없냐고 묻기도 한다더라고요. 전시용 차량까지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대기 시간을 들으면서 오히려 한국 차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14개월을 기다려서라도 사려는 차라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차라는 뜻이잖아요. 딜러 직원도 저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이런 현상은 토요타나 혼다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차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죠.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걸 알고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국 차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저희 가족은 새아이가 있어서 공간이 넓은 차가 필요했거든요. 캠리로는 가족 여행을 갈 때 짐이 많으면 좀 비좁았어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도나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작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미니밴이라는 편견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니밴은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나 타는 차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젊은 아빠들은 SUV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카니발을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외관도 SUV처럼 세련되고 내부 공간 활용도도 정말 뛰어났어요. 2열과 3열 시트를 접으면 정말 넓은 화물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축구 용품이나 캠핑 장비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았어요. 특히 이 열 시트는 1등석 수준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트가 회전도 되고 발받침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은 토요타 시에나나 혼다 오디세이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특히 연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시내 주행에서 리터당 14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타던 토요타 캠리보다도 연비가 좋았어요.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비가 좋다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였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정말 발전되었더라고요. 토요타 프리우스에서 봤던 그런 시스템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리뷰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안전장치도 정말 많이 들어있었었죠.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교통 경고까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저로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리뷰들을 찾아보니 실제 구매자들의 만족도도 정말 높았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 공간 활용도와 승차감에 대해 극찬을 했어요. 한 리뷰어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솔직히 한국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 차가 아니면 더 비싸더라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카니발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는 현대차의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현대차가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가격을 동결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기업이라면 비용 상승분을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텐데 말이죠. 이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차 한 대당 몇천 달러씩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레딧에서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유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현대차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브랜드 신뢰를 지키려고 한다고. 이게 진짜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다른 댓글들도 비슷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20년 동안 포드만 탔는데 이번에 현대차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철학이 마음에 든다는 거였죠. 또 다른 사람은 현대차의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정말 똑똑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현대차 미국 법인의 호세 무뇨스 사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대차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가격을 동결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판매량 증가로 증명되었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철학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택한다는 거죠. 이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차를 선택할 때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우리도 단순히 싼 것보다는 가성비와 신뢰성을 중시하잖아요.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브랜드 파워나 전통만 보고 차를 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 차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토요타 캠리의 내구성에 만족했던 저로서는 한국 차의 신뢰성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기능이 많아도 고장이 자주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보고서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JD 파워의 2024년 자동차 신뢰성 조사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위권에 올라 있더라고요. 특히 현대차는 업계 평균보다 고장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정말 큰 변화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신뢰성 순위에서 중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해본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평균 고장률이 토요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모델들은 토요타보다도 고장률이 낮았죠. 특히 신형 모델들은 정말 인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차 하면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제조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꼈어요. 부품 공급과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도 크게 확장되었더라고요. 현대차는 미국 전역에 800개가 넘는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부품 공급도 원활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작은 도시에서도 현대차 서비스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는 토요타나 혼다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수리를 받을 때도 대기 시간이 짧고 필요한 부품도 금방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부품 가격이었습니다. 토요타나 혼다에 비해 20대에서 30% 정도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죠. 차를 오래 타려면 유지비가 중요하거든요. 워런티도 정말 좋았어요. 현대차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제공하는데 이는 업계에서 가장 긴 보증 기간이었어요. 토요타는 3년 3만 6천 마일인데 비교가 안 되었죠.
미국의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 차는 이제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실용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공하는 차가 되었다고 말이죠. 저도 이 말에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 차가 실용주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거죠. 몇 주 후 저는 다시 딜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갔어요. 실제로 카니발을 보고 시승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봐도 직접 보고 타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딜러에 도착하니 저번보다는 사람이 좀 적었지만 여전히 붐비고 있었어요. 토요타 딜러에서는 본 적 없는 활기찬 분위기였죠. 담당 직원인 마이클이라는 분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10년 넘게 이 딜러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하길 현대와 기아 구매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였죠. 대부분 가족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멋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연비, 안전성, 공간 활용도, 유지비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구매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말하길 BMW나 벤츠 고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차 고객들은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였어요. 시승을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승차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했거든요. 엔진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핸들링도 정말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부드러운 전환이 인상적이었죠. 언제 엔진이 켜지고 꺼지는지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토요타 프리우스를 시승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아내도 뒷자리에 앉아보더니 공간이 정말 넓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열 시트가 정말 편안하다고 했죠. 발 공간도 넉넉하고 시트 자체도 부드러웠어요. 3열 시트도 실제로 어른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했어요. 토요타 시에나나 혼다 오디세이와 비교해봐도 카니발이 확실히 더 넓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었고 터치스크린도 반응이 빨랐어요.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기 중인 고객들 중에 같은 한국차를 기다리는 가족들끼리 친해져서 정기 모임까지 갖는다는 거예요. 한국차 오너 클럽 같은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아이들끼리도 친해진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커뮤니티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마이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차를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말이죠. 품질과 서비스 모든 면에서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2년,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했어요. 고객 만족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차에 대한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더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오토모티브 뉴스에서는 25% 관세에도 한국 SUV가 팔리는 건 결국 품질이 답이라고 분석했더라고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였죠. 한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가격이 아닌 기술력과 내구성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이죠. 켈리 블루북에서 발표한 2025년 가족을 위한 최고의 SUV에서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가 모두 선정되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평가 기관에서 한국차를 최고로 인정한 거잖아요.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죠. 안전성, 신뢰성, 가치, 내구성, 편의성 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였거든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도 현대 투싼이 최고의 소형 SUV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자동차 강국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미국은 포드, GM, 크라이슬러라는 전통의 빅3가 있고 토요타,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들도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한국차가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미국 자동차 리뷰어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차의 기술력은 이제 독일차나 일본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말이죠.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과 전기차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평가했어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나 기아의 EV 시리즈가 테슬라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이런 평가들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건 판매량 증가로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죠. 관세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이 가격 부담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차의 성공 뒤에는 정말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 넘는 금액을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죠.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최첨단 공장을 지어서 연간 12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이었어요. 미국을 제2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는 이미 엘라베마에도 공장이 있어서 투싼, 산타페, 제네시스 GV70 등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조지아 공장은 규모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계되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투자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가격 동결 전략이었습니다. 관세 압박 속에서도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고 회사가 부담을 감수한다는 거였어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이 연간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아까지 합치면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이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이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 판매량 증가로 증명되었어요. 2025년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89만 대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소비자 충성도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차 구매자들의 재구매 의향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토요타나 혼다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차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46.9% 증가했고 전기차도 85.3%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국차가 정말 미국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저는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주문했습니다. 1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아내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니 납득했어요. 특히 연비와 안전성, 그리고 공간 활용도를 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죠. 아이들도 새 차에 대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 10시트의 편안함과 넓은 공간에 대해 들려주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주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저는 정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타던 토요타에서 한국차로 바꾼다는 게 처음에는 모험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관세 폭탄에도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차는 저희 가족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가격, 품질, 연비, 안전성, 공간 활용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였거든요. 마이클이 주문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 물론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분명 만족할 거야. 그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고객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에 대해 상담해 오면서 브랜드와 모델을 추천하고 때로는 고객의 선택에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베테랑 세일즈맨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제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차를 선택한 고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전까지 토요타나 혼다처럼 탄탄한 일본 브랜드를 믿고 타던 고객들이 한국차로 갈아탄 후에 보이는 반응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다고 말하더군요. 고객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도대체 한국차가 언제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야? 진짜 이게 한국차야 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차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미국 시장을 지배해온 브랜드들을 제쳐두고 선택하기에는 솔직히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받고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내부 마감재나 공간 구성도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않더군요. 엔진 소음도 적고 승차감이 훌륭하며 무엇보다 운전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반응성과 안전 기능들이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값이 저렴해서 사는 차가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차라는 믿음을 주는 자동차였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은 이제 더 이상 쓸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젠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사실 저는 자동차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연스레 한류라는 단어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BTS는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의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코첼라 무대의 헤드라이너로 서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석권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 한국 뷰티, 한국 패션까지 이제는 K가 붙는 모든 것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흐름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가 아니라 진짜 사고 싶고 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광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차량의 세부 사양부터 브랜드의 철학, AS 품질, 내구성, 잔존 가치, 심지어는 제조국가의 이미지까지 철저히 따지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한국차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신뢰가 자리 잡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카니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14개월이나 걸린다니 오랜 기다림에 솔직히 처음엔 조금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기다림조차도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나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차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말이죠. 오히려 제게는 그 긴 기다림이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는 시간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차가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떠날 겁니다. 오랫동안 계획만 해오던 가족 여행, 텍사스에서 콜로라도까지 광활한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술의 결정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단순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기술과 문화의 힘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일 거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이 차는 한국에서 왔단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멋진 나라에서 만들어졌지.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한국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만든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 차나 미국 차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술, 디자인, 그리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 대의 차를 산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차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제품을 신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산업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자 문화 강국이며 미래를 이끄는 리더 국가입니다. 큰 마음 먹고 바꾼 자동차. 그것도 한국차로 바꾼 이번 선택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 삶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였고 한국의 저력을 느끼고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더 이끌어낼지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저를 시간과 효율성의 화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저도 알아요.
이건 칭찬이라기보단 핀잔에 가깝다는 것을요. 어쨌든 저는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답니다. 완벽주의자이자 일 중독자인 제 자신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일하는 팀은 늘 빡빡한 일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마감 전날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정리된 보고서, 철저한 시간 관리가 없으면 잠도 안 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제 팀에 얼마 전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면서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하도윤, 한국에서 온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아, 한국 잘 알죠. 요새 미국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튼 처음 그를 본 순간 뭐랄까 분위기부터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첫 출근 날 회의실에 들어와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부터가 그랬죠. 심지어 지각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도윤입니다. 부탁드려요. 아니, 이 치열하고 살벌한 회사에서 웬 해맑은 인사란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거 뭔가 시작부터 문제가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부디 제 팀만은 아니길 바랐지만 역시나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그는 떡하니 저희 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가 그날 사실은 지각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는 HR팀에 들려서 그 팀에 생긴 문제를 뭔가 해결해주고 왔다더라고요. 뭘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팀에서나 문제없이 잘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저는 다시금 그 요주의 인물 한국인 하도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고요. 아주 살벌한 쪽으로 말이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그가 특히 업무 시간 중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전화를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저 여유롭게 걸어 나간다는 느낌이랄까요? 때로는 빈손으로, 때로는 뭔가를 들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쁜 우리 팀에서 도대체 저런 여유로움이 뭐냐고요. 제 신경은 오직 그 생각으로만 잔뜩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죠. 뭐지? 저 사람 일은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 더 이상한 건 우리 팀원들이었어요. 하도윤 커피타임? 오늘은 나랑 마셔요, 도윤 씨. 아니, 다들 미친 건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줄줄이 그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냐고요. 저는 줄줄이 소시지처럼 자꾸만 그가 일어날 때마다 따라 나가는 팀원들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회의 시간에 제시한 의견도 그저 평범해 보였고 특별히 바쁜 모습도 보이지 않던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거냐고요. 심지어 우리 팀원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기로도 유명하다고요. 실적 다툼 때문에 말이죠. 저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이르렀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견디다 못해 저는 어느 날 도윤을 붙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커피타임에 뭘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냐고 말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건 제 스킬 중 하나거든요. 불편해서 보통 잘 못할 법한 말이나 질문을 날카롭게 캐치해서 파고드는 거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 그거 비밀 레시피가 있거든요. 클레어도 한 잔 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비밀 레시피 같은 소리 하네. 잠깐, 이 사람 혹시 마약상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에 그에게 그래, 어디 한번 그 잘난 커피를 내려보라고 말했죠. 그리곤 그가 혹시라도 제 커피에 약을 타지는 않나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커피를 내리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내리지 않고 웬 스틱을 가져오더군. 그리고는 잠시 후 빵 색깔이 나는 라떼를 들이미는데 저는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 커피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도윤이 건네준 그 커피. 저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이게 뭐죠? 너무 달콤하고 고소한데? 라고 말했죠. 그는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식 맥심이라고요. 맥심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의 절 보며 도윤은 이게 바로 자신의 영업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 믹스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여기에 뭘 넣은 거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웃으며 제 손에 그 믹스 스틱을 몇 개 쥐어줄 뿐이었어요. 맥심? 커피 믹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이걸로 카페인 충전이 되겠어? 싶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결국 그 커피를 다 마셨고 아마존에서 심지어 제품명을 검색해 더 주문까지 하고야 말았답니다. 왜 팀원들이 그를 따라 나갔는지 조금은 알겠더군요. 하지만 그 커피의 맛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철옹성처럼 굳건했습니다. 그 여유만만한 태도,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모습, 대체 언제 일을 하는 거냐고요. 이런 태도가 별로라는 건 여전한 거잖아요. 팀원들이야 도윤의 커피타임에 푹 빠져 있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저만큼은 그의 태도가 비효율적이고 불성실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도윤과의 첫 만남은 제게 불편하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 낙하산 같은 신입, 대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유로운 한국인 동료가 제 삶과 일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꿔놓게 될 줄 말입니다. 이후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제 일상은 늘 그렇듯 바빠졌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은 늘 정신이 없고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새벽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제 일정표를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버텼어요. 이쯤 되면 제가 제 몸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일이 제 주인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런 제 옆에는 여전히 악동이 하나 까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하도윤이었죠. 하도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니, 평화롭다 못해 여유롭기까지 했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근면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요. 하도윤은 마치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도 팀원들과 농담을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절 보더니 해맑게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요. 저는 그런 그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저야 늘 일하느라 바쁜 건 당연하다고 도윤 씨처럼 놀 시간은 없다고요. 네, 뭐 인정합니다.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걸 눈치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며 같이 일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제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먼저니까요. 뭐라고? 건강이 먼저니까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가 코앞인데 천천히 하라니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긴 했지만 말다툼을 할 시간조차 아까워 저는 다시 키보드에 집중했어요. 이윽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늘 그랬듯 팀원들과 식당에 가기보다는 제 책상 위에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제 옆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도윤이 뭔가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 정체는 바로 김밥. 알록달록한 김밥이 한 줄 두 줄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이걸 직접 싸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천연덕스럽게 이게 바로 한국식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갈 것처럼 생겼는데 이 정갈하고 예쁜 김밥이 패스트푸드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어요. 이걸 싸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선 원래 다 금방 싼다고요. 얼마나 걸렸다고 할 것도 없다고. 저는 믿을 수 없어 김밥을 둘러봤죠. 제 눈엔 그 김밥이 마치 1시간은 공들여 만든 예술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의 김밥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김밥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나요? 팀원들은 하나씩 김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들 연신 칭찬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단무지는 달콤 짭조름하고 햄과 계란도 감칠맛이 넘쳐났어요. 그 안에 양념한 야채를 넣었다고 하던데 그것까지 모두 느껴질 만큼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 바쁜 시기에 업무에 대한 긴장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김밥 파티나 벌이고 있는 팀원들 정말 한심해 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김밥에 손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쩌겠어요. 딱 하루니까 제가 참는 거죠. 어찌됐든 뭐 팀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게 긴장감들 없이 일할 때부터 알아봤죠, 제가. 프로젝트 회의 중에 저는 팀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다가 속이 터질 뻔했어요. 겉핥기식 분석뿐이고 핵심은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참고 있던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된 거라고 생각해요? 핵심이 없잖아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다들 고개를 숙였죠. 제가 제일 경력이 많다 보니 이 프로젝트의 보고는 결국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이렇게 안 따라주니 저로서는 답답할 따름인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속으로 역시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피로감과 동시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일 잘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하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그래프를 가리켰죠. 그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집어냈어요. 어떻게 자료를 수정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를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했죠. 이걸 제대로 잡으면 뒷부분이 다 따라올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그를 바라만 보았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언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일을 한 거지? 하는 생각에 휩싸였거든요. 심지어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팀원들이 저보다 도윤이 말할 때 훨씬 더 집중하기 쉬워한다는 것도 눈에 보였죠. 자존심 상하지만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그 여유로운 태도 뒤에서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더군요. 그는 남들처럼 겉으로 바쁘게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기 힘든 일이었죠. 그 순간부터 그의 여유와 자신감이 처음으로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를 100%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도윤의 방식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어쩐지 도윤에 대한 불안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도윤,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난 이후 마감 일정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숨막히는 하루였죠. 마무리되어 가던 프로젝트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거든요. 그야말로 대형 사고였죠. 클라이언트의 최종 검토를 이틀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데이터 전체가 꼬여버리는 바람에 보고서와 자료가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였죠.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저도 감이 안 왔지만 팀원들에게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라며 몰아붙였어요. 저 역시 책상에 앉아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매섭게 팀원들을 다그치면서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제 스스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한 상태였죠. 클레어, 네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라는 제 자신을 향한 질책과 하필 이런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라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저를 아주 기가 막혀서 코가 막히게 만드는 말을 던졌습니다. 다 같이 좀 쉬죠.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을 정리합시다.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와중에 쉬자니 말이죠. 당연히 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도윤에게 매섭게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깨를 으쓱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들 너무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않냐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럴 때 대체 왜 여유를 부리는 건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제 눈치만 보던 팀원들이 그의 말에 따라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말이에요. 다들 뭐에 홀린 것처럼 커피 머신으로 향하더군. 그중엔 제일 성질 급한 스티브조차도 말이죠. 저 혼자만이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모니터를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하고 혼자 뭔가 전화를 하며 회의실에 들어갔던 도윤이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또 무슨 시덥잖은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회의실에 앉았죠. 들어가 보니 도윤이 준비한 건 한 장의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거기엔 정리된 프로젝트 흐름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꼬였던 부분과 해결 방안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해결 방안을 적은 보드를 1번부터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수정하고 아마 저장되지 않은 A 자료가 뻥나면서 B부터 E까지 모두 연결돼서 뻥난 것 같으니 A 자료만 다시 만지면 된다. 그리고 시장 자료 부분은 어느 서버에 어느 일자까지는 백업되어 있으니 거기까지만 일단 취합하고 그 뒷부분만 나머지 인원이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여기, 너는 저기를 손보라며 직접적인 가이드를 지시하고 있었죠. 어느샌가 팀원 개개인의 강점을 파악해 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윽고 설명이 끝나갈 때 그는 제 어깨를 짚으며 말하더군요. 다 됐죠? 마지막으로 클레어 기획 방향을 최종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이 아닌 감탄의 정적이었어요. 그를 바라보는 모두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에 빠지고 감탄에 마지못한 사람은 저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설명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도윤의 모습이 뒤바뀌고 있었어요. 여유롭기만 해 보였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집중력 넘치는 문제 해결사로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의 현명한 조언과 냉철한 해결책 덕분에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시 궤도에 올랐죠.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룻밤 만에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의 끝 다들 피곤해 지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도윤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분명 그가 으쓱하면서 거봐 내가 잘하는 거 봤지?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패배를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클레어,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되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가 주머니에서 쓱 뭔가를 꺼내더니 웃는 거예요. 커피 믹스 스틱이었어요. 한국 직장인들은 이 커피 믹스 한 잔으로 잠시 힘을 얻어요. 그의 여유로운 농담이 그 순간은 이상하게 멋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은 그냥 여유로운 신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우리가 놓친 핵심을 찾아낸 진짜 실력자였죠. 도윤의 여유로운 모습은 여전히 제 이해를 벗어나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기적적으로 마무리된 후 우리 팀은 모처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도 꽤 뿌듯했어요. 하지만 제 워커홀릭 본능이 어찌 쉽게 사라지겠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은 다음 프로젝트 계획과 업무 리포트로 꽉 차 있었죠. 그런데 하도윤이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캠핑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저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 체력 낭비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팀원들의 반응은 저와는 다르더군요. 거절하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크게 캠핑이라니 완전 신선하다며 호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고생했으니 좀 쉬자는 팀원들의 말에 저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건지 싶었지만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죠. 물론 저는 여전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주말 아침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현타가 올 뿐이었습니다. 텐트며 캠핑 장비며 전부 제겐 생소한 물건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이 그런 절 보더니 다가와선 척척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면서 금방 치겠다더군요. 저는 됐다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법을 배워서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는 사이에 갑자기 뚝딱 텐트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캠핑 좋아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빨리 친다고 여유롭게 땀 한 방울 없이 말하며 가는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완성된 텐트를 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 다음엔 또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었습니다. 도윤은 쿨러에서 준비해온 삼겹살을 꺼내
불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팀원들은 흡사 꿀벌처럼 불판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한국식 바베큐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삼겹살은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라나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쌈장과 하얀 배추 같은 것을 꺼냈어요. 피클인가 했는데 그게 김치라더고 저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김치는 원래 빨갛잖아요. 근데 흰색이었으니 당연히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유는 그게 백김치라고 하더라고요. 하얀 김치라고. 어디까지 나를 놀리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저는 이마를 탁 치고 말았답니다. 저 솔직히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또 쌈장이라는 거 정말 레전드던데요. 제 차가운 워커홀릭의 벽도 그 삼겹살 쌈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에이 그래 음식이야 원래 내 분야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 도유는 또 다른 제안을 내놨어요. 다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이젠 또 무슨 게임? 팀원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도유는 작은 장난감과 종이 딱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기차기고요. 이건 딱지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다들 보셨죠? 자, 이번 게임은 딱밥 내기. 한국에서는 이런 게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도윤이 보여주는 시범에 금세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딱밥 내기에서 도윤이 스티브의 이마를 가볍게 때리자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죠. 저에게도 해보라고 했는데 전 처음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망신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윤이 제가 지면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해주자 제 어색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한껏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어느덧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가 준비됐습니다. 도윤이 기타를 꺼내들며 가볍게 연주를 시작했죠. 음악 소리와 함께 불꽃이 타오르고 나무 냄새가 퍼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멈추고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별이 가득 떠오른 하늘을 보며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여유로울 수 있냐고요. 솔직히 쭉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언제나 500% 이상 모든 것에 몰두해 있느라고 언제나 과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여유로우면서도 문제는 다 해결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도윤은 그런 제 질문을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만 유별난 건 아니고 원래 한국인들이 일할 땐 집중해서 팍팍 일하고 쉴 때는 주저없이 확실히 쉬어요. 그게 더 자기 자신도 관리하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단순히 여유로운 게 아니었구나 라고요.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런 것도 한국인들이 가진 지혜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휴대폰도 꺼둔 채 별빛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게 가르쳐 준 건 그저 삼겹살 굽는 법이나 게임이 아니었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쉬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도윤이 제게 보여준 삶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캠핑 이후 도윤에 대한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실수를 저질렀죠. 우리가 진행 중이던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저는 밤낮 없이 기획안을 다듬고 있었고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하루 전날 클라이언트로부터 날아온 이메일 한 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기획의 방향성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소 어긋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읽는 순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제가 놓친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니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미팅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회의록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허둥지둥 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촉박했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산더미 같았어요. 팀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고 저 혼자 어두운 사무실에 남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어지럽게 펼쳐진 보고서와 노트북 화면 속 엉킨 데이터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멘탈이 무너져선 눈물이 또 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클레어?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네, 하도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 날카롭게 말했죠. 다 망해서 못 가요. 얼른 도윤 씨나 퇴근해요. 그런데 도윤은 제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 옆으로 와서 책상 위의 자료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금방 한다고요. 무슨 수로 금방 하냐고 저는 바로 되받아쳤어요. 제 목소리는 비아냥거렸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이미 그의 말에 기대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사무실을 지켰어요. 도윤은 제게 먼저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차근차근 문제의 핵심부터 다시 짚어나갔죠. 이 부분은 괜찮고 이 부분은 문제다. 전반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좋으니까 여기서 방향만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면서 말이에요. 다급한 저와 다르게 그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제 숨가쁘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수정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너질 듯한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털썩 기대 앉았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도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그러더군요. 원래 이렇게 같이 하면 금방 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울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저 혼자 버티고 있었던 제 자신이 떠올랐고 다음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줬다며 극찬을 했고 팀장 역시 기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저는 팀원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도윤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그는 멀리서 저를 향해 가볍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팅이 끝난 뒤 저는 도윤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이에요. 도윤은 원래 같이 하는 거라고 쑥스럽게 웃더군요. 저는 그런 도윤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윤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한국 본사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였죠. 우리 팀은 모두 뭐에 맞은 것처럼 멍하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으로 간다는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윤이 떠난다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요. 우리 팀원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도윤은 그만큼 저희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왔던 존재였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우리 팀은 도윤의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팀원과 어울려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따뜻하게 이끌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가 제게 건넨 작은 선물이었죠. 클레어, 이거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도자기 컵인데요. 커피 마실 때 쓰세요. 도자기 컵은 섬세한 푸른 문양이 새겨진 참 예쁘고 고풍스러운 컵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놓인 맥심 커피 믹스 한 상자였죠. 제 비밀 레시피. 커피도 드릴 테니 힘들 때 제 생각하면서 한 잔씩 드세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도윤 씨도 그걸 아는지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도윤답다니까요. 저는 핑 눈물이 도는 걸 꾹 참으며 하고 싶던 말을 결국 하지 못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도윤은 떠났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갔죠. 사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이거예요. 도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 당신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1도 3도 말이죠. 당신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제 스타일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기도 한답니다. 그럼 저는 이게 한국식 하도윤 스타일이라고 대답하곤 해요. 도윤 씨, 당신은 한국인이 가진 일과 삶의 지혜를 제게 가르쳐준 최고의 동료였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당신의 말했던 한국의 캠핑장에서
맛있는 삼겹살 바비큐를 먹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말로 그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고마워요, 도윤 씨. 그리고 당신을 좋아해도 될까요? 당장 한국으로 가서 당신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네요. 언젠가 도윤 씨를 만나러 한국으로 갈게요. 그럼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래요. 도윤 씨 또 만나요. 안녕.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다 보니 어쩌면 우리도 도윤 씨처럼 바쁜 일상 여유를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처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이 부족했을 텐데 끝까지 영상 모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김지혜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